이번 시간에는 우리 OSI 치계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SI 치계층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기종이 서로 다른 그 컴퓨터들 간에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이제 원활하게 이제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곳에서 이 OSI 치계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단계를 총 7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각 계층마다 이제 표준을 딱딱 정해 놓은 거, 그게 이제 OSI 치계층이요. 이 OSI 치계층에 보게 되면 이제 OSI 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어보면 ISO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OSI 치계층 어디서 만들었다? ISO에서 만들었다. 그 ISO가 우리 국제 표준화 기구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그 계층별로 전부 다 이제 표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을 딱 정해놔야 사람들이 이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어느 계층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원활하게 이제 통신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 OSI 치계층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응용 계층부터 시작해서 물리 계층까지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자, 제 친구 중에 이제 응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응표라는 친구가 방송국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거든요. 알바로 나가서 제가 이제 뭔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욕먹겠어요? 제 친구가 욕먹겠어요? 당연히 제 친구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 친구가 욕먹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OSI 체계층 중 기억 좀 하세요. OSI 체계층에 보게 되면 응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세트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알바로 이제 불렀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실수를 했다고요.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제 친구가 욕먹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대신 이제 물 먹었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그래서 응표라는 친구가 세트장에서 내 대신 물 먹었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요 7개 계층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리 계층이 이제 1층이고요. 응용 계층이 7층입니다. 그렇게 해서 1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때 이 1층, 2층, 3층 요 세 개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하위 계층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4층부터 시작해서 7층까지 이 네 개 계층을 보고 우리는 이제 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SI 7계층은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상위 계층, 하위 계층하고 그렇게 두 개의 계층으로 우리가 나눠서 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상위 계층에 4개 있고 하위 계층에 3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섞어놓고 상위 계층 아닌 거, 하위 계층 아닌 거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7개 계층 이제 1층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1층을 이제 물리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계층은 전송에 필요한 두 장치 간의 실제 접속과 절단, 그리고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인 그런 특성을 정의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내가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내가 통신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선도 있어야죠. 그러면 그 인터넷은 이제 컴퓨터에 꽂아야 돼요. 꽂을 때 우리가 어디다 꽂아요? 컴퓨터 우리 본체에 보게 되면 인터넷 선 꽂는 곳 있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랜카드라고 했습니다. 그 랜카드도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선도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선을 꽂으려면 인터넷을 우리가 집에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KT다, SK다, 뭐 LG다 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인터넷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우리 공유기라든지 그런 허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우리 집에 놔준다고요. 그러면 그 인터넷선은 실제로 이제 허브 같은 곳에 이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만 있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사무실이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 있을 거고 그 여러 대 컴퓨터들이 각각의 이제 허브가 됐든 리피터가 됐든 그런 곳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장착이 돼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컴퓨터 5대가 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허브에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때 이제 허브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이 허브의 종류에는 더미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 지능형 허브가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허브랑 각각 이제 컴퓨터들을 통신의 선으로 우리가 전부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통신의 선으로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시키려면 각각의 컴퓨터마다 당연히 랜 카드도 필요하겠죠. 그때 이 물리 계층에서는 전송에 이제 필요한 각 장치들 간의 실제 접속, 실제로 이제 각 장치들을 실제로 이제 접속도 해주고요, 절단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각 장치들마다 이제 실제로 연결할 때 접속 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때 이제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호를 주고받고 할 때 그 신호 전압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신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핀마다 이제 설정한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그 계층이 우리 물리 계층이요.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 그렇게 이제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그런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정해 놓은 그 계층이 우리 물리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의 인접한 개방 시스템들 간에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외부 장치랑 이제 서로 통신하고 싶어요. 그때 그럼 나는 이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때 허브랑 연결된 게 지금 이 선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상대방과 이제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선을 이용해서 허브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내 사무실의 허브로 이렇게 연결된 거, 이만큼 이제 컴퓨터 5대를 싹 다 연결시켜 놓은 이런 구조, 가까운 컴퓨터들끼리 서로 연결을 시켜놨죠.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랜이라고 하는 거죠. 랜, 근거리 통신망이요. 이런 근거리 통신망에서 통신할 때 이제 흐름 제어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 동기화도 시켜야 되고요. 오류 제어도 해주고 순서 제어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 안에서도 내가 지금 이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또 통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흐름 제어 해주고 프레임 동기화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오류도 제어해주고 순서도 이제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외부로 이제 나갈 건지 그때 이제 링크 확립도 해주고 유지도 해주고 단절도 시켜주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요. 이 네트워크 계층을 다른 말로 이제 망계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때 이제 개방 시스템들 간에 네트워크를 이제 서로 연결 관리해주고요. 데이터 교환, 그리고 중계를 담당하는 그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로 뭐를 하냐? 지금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랜에서 내가 만약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서로 이제 통신할 거예요. 외부 장치랑 통신할 때 그때 이 랜 안에서 서로 이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했죠. 이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이 랜을 벗어나서 이제 외부 장치랑 이제 통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 연결 관리를 하거나 데이터 교환이나 중계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고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랜은 지금 요만큼이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랜은 지금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 그때 지금 이 선을 이용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면 되겠죠. 그때 이 선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통신을 관리해 주는 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허브랑 이 선이랑 이 컴퓨터랑 서로 이 통신의 선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죠. 여기까지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랜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중간에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관리를 해줘요. 그때 이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첫 번째 이제 서버를 만나서 이제 외부로 이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상대방 이제 랜까지 갈 건데 그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도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아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고속도로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 부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로 해주는 역할이 경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경로 설정을 한다. 그 얘기는 우리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갈 건데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부산으로 이제 찾아가는 길을 찾아달라. 내비게이션에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도 경로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최적의 경로.
추천 경로, 그걸 제일 많이 써요. 여기서 이제 경로 설정해 주는 거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줍니다. 최적의 경로다. 그럼 이제 제일 빠른 길 찾아준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서버라고 표현해놨지만 여기가 이제 인터넷망이에요. 인터넷망. 그러면 이런 서버가 엄청나게 많겠죠. 네트워크도 이만큼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지금 내가 요 길로 이렇게 해서 찾아서 찾아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도 되는 거고 찾아가는 길이 이제 무수히 많겠죠. 그때 이제 통신할 때 나랑 이제 상대방이랑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컴퓨터들도 서로 전부 다 이제 통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여기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과부하가 생겼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이제 좀 통신이 여유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면 돼요. 그 여유 있는 그런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라우터라고 해요. 라우터라는 장비가 이제 경로 설정을 해줍니다. 해서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라우터라는 장비다. 이 라우터라는 장비가 뭐도 해준다? 최적의 경로도 설정해주지만 트래픽 제어 같은 것도 해주고요. 이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패킷 정보도 이제 전송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여기서 이제 트래픽을 제어해 준다는데 지금 이 경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이 경로가 좀 한산해서 이쪽으로만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컴퓨터도 이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 경로가 이제 좀 한산하다는 걸 알고 전부 다 이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길을 또 찾아서 다른 길로 또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곳으로 이제 트래픽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될 테니까 또 더 좋은 길은 없나?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해줘요. 얘는 뭐 한번 연결되면 끝 그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트래픽이 많이 쌓여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그랬을 때 우회 경로 찾아서 우회 경로로 각 네트워크들을 연결시켜서 통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개방형 시스템들 간에 네트워크 연결 관리도 해주고요. 데이터 교환이 됐든 중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 그럼 전송 계층은 말 그대로 전송해주는 그 계층이에요. 그래서 종단 시스템 간에 신뢰성 있고 투명한 그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전송 계층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송 연결을 이제 설정한다거나 데이터 전송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연결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전송 계층입니다. 이 전송 계층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TCP라는 프로토콜도 사용하고요. UDP라는 그 프로토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TCP하고 UDP하고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이 TCP라는 아이는 데이터를 하나 보내고 땡 그게 아니라 보내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데이터 잘 받았어? 나 잘 받고 있어. 계속해서 중간에 확인한다고요. 확인하는 반면 이 UDP라는 거는 그런 게 없다고요. 얘는 그냥 무조건 빠르게 전송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전달만 해주는 게 우리 UDP요. 그래서 이 TCP하고 UDP가 우리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게이트웨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우리 게이트웨이가 다른 네트워크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어요. 이 게이트웨이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 장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계층이요. 이 세션 계층은 송수시 측 간의 그 관련성을 서로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세션 계층이요. 세션 계층이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 구성이 됐든 동기 제어가 됐든 데이터 교환 관리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우리 세션 계층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파일 같은 거 이제 다운로드 받다가 만약에 중간에 이제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되면 다시 그 데이터를 다시 다운받아야 되겠죠. 다운받을 때 다시 또 처음부터 다운받아요. 아니죠. 우리가 이어받기가 가능하죠.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게 우리 세션 계층에서 송수신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받기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이요. 이 표현 계층이라는 거는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세션 계층으로 이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세션 계층에 맞게 그렇게 이제 변환도 해주고요.
그리고 세션 계층에서 이제 받은 그 데이터는 우리 응용 계층에 맞게 그렇게 이제 변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 계층이랑 이제 우리 응용 계층을 봤을 때 이 표현 계층이라는 게 그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를 세션 계층에 맞게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세션 계층에서 받은 그 데이터를 응용 계층에 맞게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표현 계층이요. 이 표현 계층은 이제 코드 변환 같은 거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 압축이나 구문 검색이 됐든 정보 형식 변환 같은 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표현 계층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카톡에서 안녕이라고 두 글자를 쓰고 상대방한테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낼 때 그냥 안녕하고 그 두 글자가 뿅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통신에서 가장 이제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뭐예요? 보안이죠, 보안.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더라? 우리가 데이터를 암호화를 시켜야 되더라. 그리고 그 데이터 용량이 크다. 그럼 이제 압축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 데이터를 아스키 코드로 이제 서로 주고받을 건지 아니면 EBCD IC로 주고받을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해서 그런 코드로도 우리가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표현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계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이제 OSI 그 환경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응용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나한테 안녕이라고 해서 두 글자를 이제 보내줬는데 그 두 글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메신저만 봐도 메신저 프로그램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왓츠앱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고 위챗이라는 그 메신저도 있고요. 그리고 라인이라는 그 메신저도 있고 스카이프라는 그 메신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두 글자를 어떤 메신저로 보냈는지 그걸 알아야 내 컴퓨터에서 그 해당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안녕이라는 그 두 글자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한테 보냈는데 내 컴퓨터에서는 카카오톡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안녕이라는 두 글자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응용 계층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응용 계층에서는 응용 프로세스 간에 정보를 이제 교환하거나 파일 전송 같은 것들 그런 전송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OSI 7계층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개의 계층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계층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2층하고 3층 그리고 6층하고 7층이요. 그래서 응용 계층, 표현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이 4개 계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